어머님, 지금 그 사람이 주는 반찬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어머니는 당황한 듯 되묻습니다. 영수가 무슨 소리야? 김씨 아저씨가 또 밑반찬 갖다 주셨는데. 그 사람, 30년 전 아빠를 죽이고 도망친 뺑소니범이에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8이 된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제 인생을 파괴한 장본인이었다는 도저히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30년. 강산이 3번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한 사람을 가족보다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바로 옆집 402호에 사는 김철수 아저씨였죠.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 친절, 따뜻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날, 저는 제가 얼마나 잔인한 농락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4년 11월 15일 밤 10시 30분. 제 인생이 산산조각난 그 순간으로요. 당시 저는 28살이었고 남편 박준호는 31살이었습니다. 우린 결혼한 지 3년 차였고 5살 된 딸 지혜와 3살 된 아들 민수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회식이 있다며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했죠.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넘어도 오지 않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11시쯤 되었을까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마시고 열쇠를 못 찾나 보다 생각하며 문을 열었죠. 그런데 밖에 선 건 남편이 아니라 경찰관이었습니다. 박준호 씨 부인 맞으십니까? 그 순간부터 제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 뺑소니.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끝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으로 달려온 차에 치였습니다.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고 남편은 길바닥에서 홀로 숨을 거뒀습니다. 목격자는 있었지만 어두운 밤이라 차량 번호는 제대로 보지 못했고 다만 운전자가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왼팔에 눈에 띄는 화상 자국이 있었다는 증언만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의 3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28배 어린 나이에 갑자기 미망인이 되어 5살, 3살 어린 두 아이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친척들은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거냐, 시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말들을 했지만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CCTV도 변변찮던 시절이었고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1달, 2달, 석 달. 시간이 흐를수록 범인을 찾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1달쯤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한 거죠.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 그 동네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 곳곳이 남편과의 추억이었고 그 횡단보도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시댁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을 받아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를 구했습니다. 1994년 12월 말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낯선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4층짜리 낡은 빌라,
401호가 저희 집이었죠. 그리고 바로 옆집 402호에 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짐을 옮기는데 옆집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이사 오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김씨 아저씨는 무거운 짐들을 날라주며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했고 회사를 다니지만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애들을 엄마 혼자 키우시는 거예요? 힘드시겠네요. 제가 혼자 살아서 시간 많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이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씨 아저씨의 도움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헌신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전구가 나가면 사다리를 들고 와서 갈아주고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밤늦게까지 고쳐주고 김장철이면 절인 배추를 사다 주고 아이들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들고 오고 영숙 씨 애들 갖다 주게 고기 좀 샀어요. 아저씨 맨날 이러시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뭐가 미안해요. 옆집 사는데 당연한 거지. 애들 크는 거 보는 것도 재미있고 정말 그랬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지혜와 민수를 친자식처럼 챙겼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없는 허전함을 김씨 아저씨가 채워주는 것 같았는지 큰아빠라고 부르며 따랐죠. 큰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 지혜 대단한데? 큰아빠가 치킨 사줄게. 큰아빠, 저도요? 민수도 당연히 줘야지. 연고도 없는 타양살이에서 김씨 아저씨는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온갖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는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한밤중에 병원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제가 일하러 나갈 때 아이들을 봐주고 명절에 홀로 쓸쓸할 때면 함께 밥을 먹자며 불러주고 1년, 2년, 5년,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김씨 아저씨는 이웃을 넘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신호였던 것들이요. 김씨 아저씨는 항상 긴팔 옷을 입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반팔을 입는 법이 없었죠. 한 번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저씨, 더운데 왜 맨날 긴팔만 입으세요? 아, 저 피부가 약해서요. 햇빛에 잘 타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또 하나 김씨 아저씨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제가 술 한 잔 권해도 손사래를 쳤죠. 저 술 못해요.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한 잔도요? 네, 한 잔도 못 마셔요. 그리고 운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차가 있었는데 김씨 아저씨가 직접 운전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죠. 아저씨, 차 있으면서 왜 안 타세요? 옛날에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어서요. 그 뒤로 운전대만 잡으면 손이 떨려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퍼즐처럼 맞춰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또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어디 사는지, 고향이 어딘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면 대답은 하되 아주 간략하게만 했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는 없나요? 외동이에요. 결혼은 안 하세요? 글쎄요. 인연이 없나 봐요. 그의 집에 가본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사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어린 시절 사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저씨, 사진 한 장도 없네요? 저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해서요. 옛날 것들은 이사 다니면서 다 버렸고, 당시엔 그저 사진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철저히 과거를 지우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지혜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김씨 아저씨는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지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딸을 위해 제가 야식을 해주곤 했는데 김씨 아저씨도 자주 간식을 사다 주었죠. 큰아빠, 제가 대학 붙으면 큰아빠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 우리 지혜 꼭 붙을 거야. 큰아빠가 응원한다. 실제로 지혜가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다음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고 입학식 날 꽃다발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민수가 사춘기를 겪을 때도 김씨 아저씨의 역할은 컸습니다. 엄마 말은 안 들어도 큰아빠 말은 들었거든요. 민수야, 엄마 속 썩이지 마.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큰아빠, 저 요즘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게. 내 아빠 정말 좋은 분이셨을 텐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씨 아저씨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엔 그저 우리 가족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라고만 생각했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났습니다. 김씨 아저씨도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환갑을 넘겼고 저도 50 중반이 되었죠. 지혜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민수는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영숙 씨, 우리도 나이 들었네요. 그러게요. 아저씨 처음 봤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지혜 민수 꼬맹이들이었는데 이제 다 컸네.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 없었으면 전 아이들 못 키웠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자신이 해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사건은 정말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체통을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소는 분명 우리 집 401호인데 수신인 이름이 이상했어요. 최종식 귀하. 김씨 아저씨 이름은 김철수인데 최종식? 단순한 오배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발신일란에는 서울구치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이게 무슨... 호기심이 생겼지만 남의 편지를 뜯어볼 수는 없었죠. 그냥 옆집에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전 세입자 앞으로 온 걸 거라고요. 그런데 봉투가 워낙 낡고 해져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안에 내용물이 빠져나왔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었어요. 무심코 주운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건 장례식장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낯익은 풍경. 30년 전 제 남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 사진이 여기 있는 거죠? 누가 왜? 다른 사진들도 봤습니다. 모두 30년 전 그날의 사진들이었어요. 장례식장 입구, 빈소, 조문객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 구석, 멀리서 장례식장을 바라보는 한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건 30년 전에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젊은 김씨 아저씨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왜 30년 전 우리 남편 장례식장 사진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애초에 왜 그날 거기 있었던 거죠?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필기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 11, 18. 용서하십시오. 1994년 11월 18일. 남편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봉투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편지가 한 장 있었어요. 최종식 형님께 오랜만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20년 전 감옥에서 같은 방 썼던 편지는 한 전과자가 보낸 것 같았습니다. 출소 후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름이었습니다. 최종식. 김철수가 아니라 최종식.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김씨 아저씨가 왜 남편 장례식장에 있었을까? 왜 최종식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편지를 받는 걸까? 30년 전 용서를 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 날 바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제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선아야, 부탁 하나만 들어줘. 사람 뒷조사 좀 해줄 수 있어? 응? 무슨 일인데? 저는 김씨 아저씨에 대해 아는 모든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름, 주소, 나이, 생년월일. 그리고 이상한 편지에 대해서도 말했죠. 알았어. 일주일만 줘. 일주일이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김씨 아저씨를 평소처럼 대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가 반찬을 갖다 줄 때도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할 때도 이상하게 그의 눈을 똑바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후 선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가,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나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선아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밖으로 나갔죠. 카페에서 만난 선아는 두툼한 파일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영수가, 이거 보고 놀라지 마. 그리고 앉아서 봐.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낯익었어요. 30년 전에 김씨 아저씨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최종식. 1963년생. 전과 3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영수가 내 옆집에 사는 사람 김철수가 아니야. 진짜 김철수는 30년 전에 실종됐어. 그리고 지금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은 최종식이라는 사람인데. 선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인데? 이 사람 1994년에 뺑소니 사고를 냈어. 31살 남성을 치어 죽이고 도주했다가 신원이 밝혀지기 전에 잠적했어.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1994년 31살 남성 뺑소니.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을 치어 죽인 그 범인이. 날짜를 확인해 봤어. 1994년 11월 15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구로구 횡단보도에서. 바로 그때,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30대 남성의 왼쪽 팔에 화상 자국이 있었다고 했어. 화상 자국.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여름에도 긴 팔만 입던 이유. 한 번도 팔을 걷어올리는 걸 본 적이 없던 이유. 당시 경찰이 추적했지만 못 찾았대. 그러다가 이 사람이 2년 뒤에 다른 사건으로 잡혔는데 뺑소니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옆에서 웃으며 살았던 그 사람이, 제 아이들을 안아주고 제 손을 잡아주고 제 눈물을 닦아주던 그 사람이 제 남편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좀비처럼 걸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의 모든 것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 전등은 김씨 아저씨가 갈아준 거고, 저 벽의 시계는 김씨 아저씨가 선물한 거고, 저 소파는 김씨 아저씨가 옮겨준 거고, 30년 동안 이 집의 모든 곳에 그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순간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한참을 토했습니다. 속이 텅 빌 때까지 토하고 또 토했어요. 제 남편을 죽인 놈이 만든 밥을 먹었어. 제 아이들이 살인자의 손을 잡았어. 저는 30년 동안 남편의 원수와 한 가족처럼 살았어.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씨 아저씨의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30년 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을요. 긴 소매옷, 술을 안 마시는 것, 운전을 안 하는 것, 과거를 말하지 않는 것, 사진이 없는 것,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며 살았던 거예요. 최종식이라는 진짜 자신을 지우고 김철수라는 가짜 껍질을 쓰고,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왜 하필 제 옆집에 살았느냐는 거였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일부러 저를 찾아온 겁니다. 30년 전 장례식장 사진이 증명하듯 그는 저를 지켜봤고, 제가 어디로 이사 가는지 알았고, 그리고 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속죄? 용서? 참회? 아니면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 내 죄가 씻긴다는 착각? 밤새 잠을 못 이룬 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당시 뺑소니는 공소시효 15년이었거든요. 법적으로 그를 처벌할 방법은 없었어요. 복수를 할까?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사를 갈까? 하지만 30년을 산 이 집을, 아이들이 자란 이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기로.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김씨 아저씨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 어제 김치찌개 끓였는데 좀 갖다 드릴게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말했죠. 아저씨, 오늘은 바쁜데 나중에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문 앞에 놔둘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김치찌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렸어요. 이제 그의 음식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피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오면 바쁘다고,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핑계를 댔죠. 그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영숙 씨,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피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해야 했어요. 일주일 뒤 저는 김씨 아저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영숙 씨, 오랜만이에요. 들어와요. 아니요, 잠깐만요.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그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최종식 앞으로 온 편지. 이거 우리 집으로 잘못 배달됐던데요. 최종식 씨 거 맞죠? 그 순간 김씨 아저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게 최종식 씨.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김철수 씨? 아니면 30년 전 제 남편을 치어 죽이고 도망친 뺑소니범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영숙 씨,
30년이에요, 30년. 당신은 30년 동안 제 옆에서 웃으며 살았어요. 제 아이들 손잡고, 제 밥 먹고, 제 집 드나들면서, 영숙 씨, 입 닥쳐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살인자가, 복도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 문이 살짝 열리는 게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신이 친절하게 굴 때마다, 아이들 챙겨줄 때마다 저는 고마워했어요.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당신은 제 남편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김 씨 아저씨는, 아니, 최종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30년 전에 자수했어야죠. 왜 도망쳤어요? 왜 제 옆에서 살았어요? 대체 왜?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자수할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요? 제 옆에 살면서 착한 척하면 죄가 씻긴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죄가 씻길 거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냥 영숙 씨 곁에 있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종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했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택시비가 아까워서 그냥 조심히 가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떨렸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못 봤어요. 아니, 보긴 봤는데 노란불이라 그냥 가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나왔어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야 합니다. 영숙 씨는 알 권리가 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박준호 씨가 쓰러져 계셨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죠. 저는 119에 전화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음주운전에 사람까지 쳤으니 감옥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래서 도망쳤군요. 네. 주변을 둘러봤는데 목격자가 한 명 보였어요.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죠. 저는 차에 다시 올라타서 도망쳤습니다. 박준호 씨를 그냥 두고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숨어 다녔죠. 며칠 뒤 신문에서 보고 기사를 봤습니다. 박준호 31세 뺑소니 사고로 사망, 범인 도주 중. 그 기사 밑에는 장례식장 주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장례식장 앞에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영숙 씨가 두 아이를 안고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했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을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영숙 씨가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자수하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렸어요. 또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 영숙 씨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디 이사 가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몰래 따라다니며 봤어요. 스토킹을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2년쯤 지났을 때 영숙 씨가 이 빌라로 이사 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미쳤군요. 정말 미쳤어요. 그때 실종된 김철수라는 사람의 신분을 샀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요. 그렇게 저는 최종식에서 김철수가 됐습니다.
왜요? 왜 하필 제 옆에 산 거예요?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매일 영숙 씨를 보면서 제가 저지른 죄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상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속죄예요? 그건 자기만족이에요. 당신은 30년 동안 나를 도와주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최종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습니다. 영숙 씨 말이 맞아요. 저는 제 죄책감을 덜려고 그랬을 뿐입니다. 진정한 속죄는 자수하는 거였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자수해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15년 전에요. 알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당신은 법망을 빠져나갔어요. 똑똑하게도. 아닙니다. 저는 매일매일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영숙 씨 집 초인종 소리가 날 때마다 경찰이 온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박준호 씨가 나타나 저를 원망하는. 불쌍한 척하지 마세요. 악몽이요? 제 아이들은 30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랐어요. 그게 악몽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당신이 갖다 준 고기를 제 아이들이 먹었어요. 당신이 사준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했어요. 당신 손을 잡고 큰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아요? 최종식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큰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제 가슴에 못이 박혔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제 손이 피로 물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30년을 버텼군요. 대단하네요. 제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영숙 씨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죽고 싶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전 절대 행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서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잖아요.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박준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사랑했고 아이들을 끔찍이 아꼈죠. 회사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평소엔 술을 많이 안 마시는데 그날은 부장님이 술을 많이 권했대요. 그래서 취한 상태로 집에 오다가 당신을 만났죠. 최종식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제 없어요. 당신 때문에. 아시나요? 사고 당일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남편이 여보,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 회식이 길어지네. 먼저 자도 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사람 목소리를 들은 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시댁에서는 제가 아이들을 못 키울 거라고 했어요. 친정에서는 재혼하라고 했죠. 하지만 전 혼자 키웠어요. 남편이 사랑했던 아이들을요. 30년 동안 밤낮으로 일했어요. 청소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공장에서 야근도 했어요. 아이들 학원비 벌려고요.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요.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옆집에서 편하게 살았군요. 따뜻한 집에서 평화롭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닥치세요. 당신이 뭘 알아요? 저는 30년 동안 남편을 죽인 범인을 찾고 싶었어요. 꿈속에서도 그 범인의 얼굴을 그렸어요. 잡으면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바로 옆집에 있었어요. 제게 친절하게 굴고 웃으며 인사하고
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최종식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죽여주십시오. 제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싶어요? 편하게 죽고 싶어요? 안 돼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이 죄책감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해요. 영숙 씨, 제가 왜 당신을 신고 안 했는지 알아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요. 당신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 갈 거예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30년 추억이 있지만 이제 여기서 하루도 더 살 수 없어요. 영숙 씨, 제발. 당신은 여기 남아요. 이 빌라에서 계속 사세요. 그리고 매일 텅 빈 옆집을 보세요. 제가 없는 그 집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하세요. 오늘도 내가 죽인 사람의 아내를 괴롭혔구나라고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게 제가 주는 형벌입니다. 최종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이사 가려고 해. 네. 갑자기 왜요? 그냥 여기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서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진실을 30년 동안 우리를 속인 그 잔인한 거짓말을요.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럼 큰아빠가 아빠를, 그래, 내 아빠를 죽인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민수에게도 알렸습니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제가 내려갈게요. 지금 당장.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혜와 민수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우리 세 식구는 포옹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최종식은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만 있는 것 같았어요. 이삿짐 센터가 온 날 짐을 옮기는 동안 최종식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지혜가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죠. 지혜야, 가자. 엄마, 잠깐만요. 지혜는 최종식 앞에 섰습니다. 큰아빠. 아니, 최종식 씨. 지혜야, 저희 아빠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최종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제가 5살 때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저는 아빠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사진으로만 봤죠.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울었어요. 왜 우리 아빠는 없는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평생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지혜는 돌아섰습니다. 눈물을 닦으며요. 민수도 다가갔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큰아빠를 진짜 아빠처럼 생각했어요. 민수야, 친구들이 아빠랑 놀러간 얘기할 때 전 우리 큰아빠랑 놀러갔어라고 말했어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큰아빠가 우리 친아빠를 죽인 사람이었다니. 제 인생이 송두리째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말 들으면 더 화가 나요. 민수도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식 앞에 섰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당신 진짜로 후회해요?
최종식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이 퀭하게 젖어 있었어요. 매일매일 후회합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119에 전화했을 겁니다. 박준호 씨 곁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길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네. 저는 비겁한 인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제게 해준 모든 친절, 전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 그건 친절이 아니라 당신의 죄책감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저를 도운 건 제가 행복해지길 바래서가 아니라 당신이 조금이라도 덜 괴로워지고 싶어서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죽어도. 알고 있습니다. 잘 사세요. 아니, 고통스럽게 사세요. 그게 당신한테 어울려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영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이삿짐 차에 올라탔을 때 최종식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표정으로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그는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서 있었어요. 새 집은 서울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짐을 풀면서 30년 동안의 물건들을 봤어요. 김씨 아저씨가, 아니, 최종식이 선물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시계, 액자, 그릇, 수건. 하나하나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엄마, 이것도 버려요? 응, 다 버릴 거야. 하지만 아직 쓸만한데. 상관없어. 그 사람이 준 건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아. 결국 2봉투 가득 버렸습니다. 30년의 추억이 쓰레기가 되어 사라졌어요. 며칠이 지나고 익숙해질 만도 한데 밤마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30년 동안 남편의 원수와 한 집처럼 살았다. 그가 해준 모든 친절이 거짓이었다. 아이들이 살인자를 큰아빠라고 불렀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었고 동시에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30년을 속을 수 있었을까? 자책과 분노가 반복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발신인은 최종식이었어요. 뜯지 않고 그대로 버렸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편지가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두 버렸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3달쯤 됐을 때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최종식 씨 편지 계속 와요? 응. 읽어보지도 않아요? 읽고 싶지 않아.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쓰는지. 전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궁금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쓰는지. 6개월쯤 지났을 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편지를 열었습니다. 영숙 씨께.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집 빈 현관을 봅니다. 영숙 씨가 계시지 않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영숙 씨의 아침 인사,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끔 나는 음식 냄새. 모든 게 그립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워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영숙 씨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박준호 씨께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영숙 씨와 아이들에게도 제가 살아있는 한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최종식 올림. 편지를 다 읽고 구겨서 버렸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영원히. 1년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도 익숙해졌고
새로운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30년 전 그날 밤 남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꿈, 그리고 차가 달려오는 꿈, 운전대를 잡은 최종식의 얼굴이 보이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극복하지 못하기도 하죠. 평생?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혜는 직장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수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옛 동네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그 사람 알아? 누구? 최종식 씨. 요즘 상태가 안 좋대. 많이 야윈 것 같고 집 밖에도 안 나온대. 택배 기사가 걱정할 정도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그래도 한번. 아니야. 관심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내든 제 알 바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고통스러울까? 후회하고 있을까? 밤마다 악몽을 꿀까?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그의 고통이 제 남편을 돌려주지는 않으니까요. 최근에 남편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여보, 미안해. 30년 동안 몰랐어. 당신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람이 옆집에 살면서 우릴 도와줬어. 아이들도 잘 챙겨줬고.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도 엄마 원망 안 하실 거예요. 엄마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앞만 보고 살아요. 아빠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용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최종식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듯이 저도 평생 이 배신감을 안고 살 겁니다. 그것이 30년 동안 우릴 속인 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